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제목이 가격, 자유, 정의, 그리고 자연적 자유체계. 이 자연적 자유체계는 다른 게 국가입니다. 국가. 애덤 스미스가 자연적 자유체계, 이렇게 이제 말을 갖다 하고 있죠. 제목을 갖다 왜 가격, 자유, 정의, 이렇게 달았느냐. 사실은 아담 스미스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유,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 속에는 단지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경제학적인 의미는 물론 들어있지만, 그 속에는 자유라는 개념, 정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자유와 정의를 실현시키는 체계가 소위 스미드의 용어로 말하면 자연적 자유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가격, 자유, 정의, 자연적 자유체계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스미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유와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왜 평등은 빠집니까? 그때도 이야기를 했죠.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적어도 이제 그 당시에 좀 더 초점을 둔 것은 아담 스미스가 노동자의 빈곤을 해소하는 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애덤 스미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등이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이제 쓰지를 않았어요. 잠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등이라는 것도 절대적 평등 개념이 있고 상대적 평등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상대적 평등 개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평등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적 평등이에요. 절대적 평등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참정권, 투표권을 이야기할 때 1인 1표, 어떤 성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할 때는 한 사람한테 한 표씩. 이게 이제 절대적 평등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경제에서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다. 이 상대적 평등이 이제 그대로 표출되는 게 사실은 연봉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론 들어가면은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또는 뭐 스코틀랜드 이제 계몽 철학자들 또는 뭐 도덕자들에 있어서는요, 자유가 증진된다는 것 자체가 사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상업사회는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소위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첫째는.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소위 이제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신장시킨다. 이러한 것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자유의 신장, 이게 소위 이른바 이들의 말하면은 사회가 발전되었다. 진보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담 스미스는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죠. 그럼 자유무역을 갖다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에서의 경쟁, 그리고 이제 가격, 소위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의 그러한 어떤 기능들이 소위 이른바 사회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이제 소위 정부가 또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때 이거죠. 모든 것을 갖다가 시장에서의, 시장에서는 주고받음의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의 도덕적 존재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경쟁 속에서 사회적인 진보가 일어난다. 그래서 국가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어떤 간섭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유무역은 결국은 사회를 갖다가 발전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들한테 꼭 그 중요한 개념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
어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이거죠. 모든 개인에게 이렇게 자유로운 경쟁에 놓아다 보니까 이거야. 사실은 공공선을 갖다가 달성하고자 하는 애초에 목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공공선을 달성하더라. 그게 의도하지 않는 결과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의도하지 않는 결과 개념을 가지고 사회 발전 및 진보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들은요, 대륙에 있어서 합리주의적인 그러한 자유주의자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한테도 이성이라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는 것. 어떤 모든 것을 갖다가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닌다. 이거죠. 그게 의도하지 않는 결과. 그래서 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통해서 사회 발전 및 진보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사회 진보를 이야기할 때 꼭 들어가야 될 게 뭐냐? 분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업사회의 발전은 또는 진보는 분업의 발전이다. 이거야. 분업의 발전을 통해서 이거죠. 상업사회가 발전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이제 중상주의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보호관세를 매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거죠. 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애덤 스미스 같은 사람들은 국내 시장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제약사항을 한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호관세입니다. 여러분들 FTA를 갖다가 맺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 분목에 있어서의 그런 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세 철폐예요. 관세 철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관세 철폐. 그래서 이런 국내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약들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적어도 어느 나라에서는 A라는 상품을 생산할 때 또 다른 나라에서는 B라는 상품을 생산할 때 소위 더 뭡니까? 무역상의 흑자를 초래하더라. 다시 그게 비교 우위론이죠.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비교 우위를 통한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이거죠. 이거는요, 이 자유무역의 주장은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국제 무대에 전면적으로 들어오고 소위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면서 미국의 이념이 이 자유주의 이념입니다. 자유주의 이념이에요. 물론 아닙니다.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 경쟁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국가가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소위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아니죠. 무역 경쟁이 아니라 실제는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중국이 더 강력하게 되는 걸 저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기반을 갖다가 좀 더 나름대로 물질적인 기반을 갖다가 좀 제약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관세를 매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유주의에 입각한 하나의 무역을 지금도 주장하고 또는 자유주의 이념이 그들의 기본적인 이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소위 이제 애덤 스미스한테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죠. 노동자의 빈곤 해소가 있죠. 이 두 개를 할 때, 적어도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시킨다. 이건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18세기죠. 18세기에 노동자의 빈곤의 문제가 상당히, 이게 이제 초기 자본주의와 더불어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등장했던 게 사실은 노동자의 빈곤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빈곤 해소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우리가 자연적 자유 체계 속에서 이거죠. 가격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이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요, 가격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정보 체계야. 정보 체계.
그래서 인간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로. 그래서 그 정보를 받은 인간들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 상품을 어떤 상품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가격은 그 속에서 있다.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가격은 그래서 주고받음의 어떤 거래관계가 성사되는 것은 이거죠. 내가 어떠한 가격의 상품을 샀다는 것은 그 속에 가격 속에서는 상호 공감과 상호 인정이라는 도덕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디 가니까 마음대로 그냥 생산자가 마음대로 부르는데요. 내가 어디에 캠핑을 가서 민박을 하는데 마음대로 부르는데 그게 어떻게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 아담 스미스가 규범적인 차원에서 가격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고전파 경제학에서도 소비자는 그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다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정보 신호죠. 가지고 있는 속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선택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위 우리가 공정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격 왜곡은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왜 발생하느냐? 이게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한다. 정부의 활동.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요, 정치나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정부가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소위 가격이 왜곡되는 것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보다도 있죠. 아담 스미스가 이 비판을 할 때는 중상주의를 두고 염두에 두고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 가격. 이건 독점 가격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국가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점 가격은 가장 명백한 내용이에요. 이건 상호 공감, 상호 인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담배값도 독점 가격입니다. 독점 가격이에요. 그거는 정부가 그냥 그대로 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 사회에서 과연 생필품에 있어서 소비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까? 를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사실은 생필품에 관한 한 소비자는 적극적인 역할을 갖다 못해요. 사실은 못해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 가서 가격이 비싸네 싸네 살까 말까. 그러나 생필품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필품인데 정말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점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의 어떤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상호 공감이 없어요. 그리고 상호 인정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소비자는 그냥 그 가격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독점 가격은 정부 개입의 직접적인 결과다라고 애덤 스미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담배 가격을 누가 정합니까? 정부가 정하죠. 정부. 그래서 이런 독점 가격은 가장 명백한 왜곡이다 이거야. 이거는 사회적으로 상호작용,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이나 공감이나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래서 독점 가격은요, 여기도 나오죠. 소위 이제 우리가 16세기에 이제 영국에서 중상주의. 그래서 이 독점 가격은요, 상인하고 정부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만 희생된단 말이에요. 정말 애덤 스미스는요, 중상주의를 갖다가 상당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국부론을 갖다가 보시면요,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독점 가격이라는 것은 상인과 정부 사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관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경유착이에요. 중상주의 시절에 이거죠. 적어도 이제 상인은 자신들의 어떤 무역을 갖다가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정부에게 소위 그러한 어떤 상업 활동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저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 이제 정부에게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점 가격은 상인과 정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정치경제학은요, 애덤 스미스에서 정치경제학은 국민과 국가 모두를 갖다가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합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은 소비자죠. 그래서 소위 뭡니까? 이 독점 가격은요, 소비자, 그리고 다른 생산자들, 다른 생산을 하죠. 생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생산의 이익을 희생시킨 거예요. 특히 이제 소비자의 이익을 갖다 희생시킨 거예요. 중상주의 자체가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상인과 제조업자의 이익을 갖다 가져다 주는 정책이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독점 가격도 그렇고 중상주의도 그렇고 사실 애덤 스미스의 어떤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독점이라는 것은 뭐냐? 자, 원래 상업 사회는요, 자본이,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돼. 자, 여러분들 생산을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가장 원론적인 차원에서 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 해가지고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자유롭게 이동해야 된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동해야 된다. 자본가는 자본을 가지고 있죠. 노동자는 노동을 가지고 있죠. 그죠? 정확하게 하면 노동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움직여져야 된다. 그게 자유경쟁이에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 독점은 이런 자본과 노동의 흐름을 갖다가 탁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자유로운 동시장을 제한해버려요. 그럼 결국은 뭐냐? 무역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국가 부의 승대에도 이바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독점은 경제의 자유로운 흐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소위 어떤 우리가 분업의 상황에서 여러분도 오늘날 분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있고 좀 덜 발전된 후진 자본주의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과 기술과 노동이 서로 견다. 국제 분업의 어떤 차원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자본, 기술, 노동을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독점은 이거죠. 경제의 자유로운 흐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자본, 기술, 노동 이런 것들. 굉장히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이다. 그리고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다. 특정입니다.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을. 특정 사회 집단 누군데? 어떤 거를. 예를 들어 담배 가격. 그 정부의 독점이에요, 정부의. 그러면은 누구의? 소비자의 이익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뭡니까? 소비자의 이익을 갖다가 희생시킨 결과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죠. 애덤 스미스는 동업조합을 결성한다거나 이런 걸 비판합니다. 동업조합은요, 마찬가지로 경제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동업조합을 딱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들어오는 걸 갖다가 막죠. 그래서 동업조합 결성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는 비판합니다. 그 이제 비판을 보면 국부론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노동자에게 실행되는 진실하고 유효한 제재는 동업조합이 아니라 이거예요. 고객들에 의한 것이다 이거예요. 노동자라 하여금 감히 가짜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동업조합 해가지고 막 자기들 것만 딱 어떤 특정 상품을 생산하지 말고 노동자로 하여금 감히 가짜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가짜를 만들고 게으름을 피운다고 하면 나 직장에서 해고된단 말이야. 이런 두려움 때문이단 말이야. 동업조합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제품의 질을 탓하는데 제품의 질은 이거단 말이에요. 노동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짜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해라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고 게으름을 피운다 그러면 직장을 잃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거죠. 봐요. 배타적인 동업조합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제재를 약화시킨다. 왜? 자기들끼리 결석을 했단 말이야. 가짜를 만들든가 상품의 질이 나가든가 게으름을 피우든가 어차피 상품을 어떤 특정 상품을 만드는 이 총업조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거야. 그래서 배타적인 동업조합은 이거야. 필연적으로 이러한 제재력을 약화시킨다 이거야. 왜냐하면 나오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근무 태도가 좋든가 말든가 특정 노동자만이 고용된다. 소위 노동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거야, 동업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점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애담 스미스는 무엇보다도 있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자본이나 기술의 어떤 노동, 이런 것들을 갖다 자유롭게 그냥 놔두라 이거야. 자유로운 경쟁. 이게 맡겨두지, 정부가 들어서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그리고 또 특정한 사회 집단이 어떤 걸 결성해서 다른 어떤 집단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조차도 소위 이른바 애담 스미스에 볼 때는 소위 경제를 갖다가 악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러한 것들은요, 애덤 스미스가 동업자 결성을 비판하고 중상주의에 비판하는 것은요, 단지 이론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애덤 스미스는 그 당시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소위 그 상황을 목격하고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이거죠. 수요와 공급의 자유로운 어떤 흐름에 의한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는요, 중상주의적인 독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정부의 무기나에서 이루어진다. 정부 니도 문제가 많다 이거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내가 제일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론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소국가론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아니 그런데 이 중상주의 독점 정부의 무기나에 흐른다 아니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그렇죠. 중상주의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어떤 그런 개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거죠. 아주 자유방임주의적인 제소국가론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지켜라. 채소국가, 약영국가, 치안국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죠. 그거는 중상주의와 관련해서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가 할 때 소위 공공사업,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이른바 채소국가의 차원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20세기, 21세기 사람이 아니라 18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애덤 스미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를 우리는 오늘날 해석할 때 현재적 의미를 부여할 때는 오늘날의 상황을 갖다가 비약시켜서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그걸 갖다가 유추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지 그냥 자유, 생명, 재산 이래서 제수국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중상주의적인 독점은 정부의 무기나에 흐른다. 이거는 애덤 스미스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야, 중상주의 정책을 써야 된다. 누가 주장하겠어요? 상인. 그러면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항상 그러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이. 야, 우리 중상주의 하는 게 우리만의 이익이 아니야. 이게 뭐냐? 국가의 이익과 동일시하는 거야. 자기 상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일시하면서 정부를 설득하고, 그리고 또 그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들 그런 거 많죠. 항상 하면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에게 이익이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죠. 그래서 상인들은 그 당시에도 상인들의 우리 이런 중상주의를 갖다가 쓰는 게 우리만의 이익을 이해한 게 아니고 이 국가 전체를, 스코틀랜드 국가라는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인들의 이익이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장 좋은 경제지가 사실은 결코 일치하지 않더라 이거야. 애덤 스미스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니들의 어떤 이익을 그런 식으로 국가를 위한 이익이다라고 소위 합리화를 하지 않느냐 이거야. 실제로는 이거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자연적 자유 체계를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적 자유 체계.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문장은요, 꼭 어떤 문장을 다 외우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연적 자유 체계가 애덤 스미스에서 어떠한 체계인가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거 나오죠. 특혜를 주거나, 특혜. 제한을 가하는, 특혜를 준다면, 어떤 특정한 자. 자, 중상주의 정책에서 상인한테 특혜를 줬단 말이에요.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가 완전히 철폐된 체계. 이게 자연적 자유 체계예요. 국가는 자연적 자유 체계로서, 이거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 그게 제일 나온 게 특혜라는 말, 특혜. 그리고 이제 제한이라는 말.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자꾸 시장경제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이야기할 때는 자유로운 경쟁이에요. 거기에서는 결코 정부가, 국가가 어떤 특정한 사회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정책은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결코 안. 그래서 자연적 자유체계는 다시 한번 특혜 주면 안 돼. 제한 가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어떤 소위 특혜나 제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철폐된 체계가 자연적 자유체계야. 이 자연적 자유체계라는 것도 애덤 스미스는요. 국부론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상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가장 그래도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게 그 뒤에 이제 자연적 자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죠. 자연적 자유 체계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정의의 원칙에 정의 나오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자유와 정의라. 그때 이제 제가 도덕 감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 소위 선행과 정의 개념을 이야기했죠. 이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는 존속할 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연적 자유 체계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단서가 있죠.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한, 이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은요, 자기 보존의 욕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이기주의, 이기심,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이거야.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이거죠. 그리고 자기의 근면, 노동자죠. 자기의 근면은 노동자. 자본가죠. 자본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사실은요, 거기 이제 국부론의 원전을 갖다가 보더라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형용사, 이게 부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적으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래서 정의, 자유, 경쟁 이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연적 자유 아래. 자연적 자유, 이런 자연적 자유는 자연적 자유 체계소의 자연적 자유 아래에서 국왕은 그 대상에서 뭐냐면 국가면 국가. 국왕은 사적 개인의 노동을 감독한다. 그것을 사회이익에 가장 적합한 직업으로 인도해야 하는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이런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사적 개인의 노동을 감독할 없다 이거죠. 그리고 사회이익에 가장 적합한 직업으로 인도해야 하는 의무 이것도 없죠. 왜?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또는 아담 스미스도 했죠. 의도하지 않는 결과 가만히 놔두라 이거야. 그러면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알아서 잘한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아담 스미스의 어떤 의도하지 않는 결과나 이런 것들은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 자유 아래에서 국왕은 이거죠. 뭐 갑자기 왜 국왕이 나옵니까? 이런 생각. 국가. 사적 개인의 노동을 감독하지 마. 그리고 이게 사회를 위해서 제일 좋아. 그래서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 이거 아니야 이것도. 이런 어떤 의무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봐봐요. 만약 국가가 이거죠. 이 같은 일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이거죠. 항상 수많은 망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거. 가만히 놔두세요. 이거야.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어디에서 시장에서 무엇을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그렇다고 어떻게 정의의 규칙을 정의의 원칙을 갖다가 어기면서 아니 정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지금 이제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공평, 정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로 많이 올라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롤스의 정의 원칙을 여러분한테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롤스의 정의 원칙. 이 롤스는 1970년대 이제 70년에 이제 정의론이라는 책을 썼죠. 정의론을 썼는데 저는 뭐 조금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 내용이. 소위 마이클 샌들이 이제 쓴 그 정의란 무엇인가는 굉장히 평범하게 쫙 풀어서 이랬었다고. 그래서 보통 독자들이 읽기에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롤스의 정의 원칙을 하는데 롤스에서도 있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자유와 정의라는 개념이야. 좀 더 들어가면은 사실은 평등이라는 것도 롤스한테는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지금 애덤 스미스의 자유와 정의, 애덤 스미스에서 자유와 정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롤스의 정의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롤스의 정의 원칙. 롤스는요, 정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공정함, 공정성, 그 fairness라고 돼 있죠. 공정성을 정의합니다. 공정이에요, 공정. 그러면서 있죠, 두 개의 정의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의의 제1원칙, 정의의 제2원칙 이렇게 됩니다. 정의의 제1원칙은요, 모든 사람의 자유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체계에서, 자 보세요. 평등한 기본적 자유체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게 기본권이에요. 여러분들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뭐 말인막 이래야 하잖아. 모든 사람의 자유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거야. 간단히 이야기하면. 양립할 수는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체계,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돼. 평등한 권리.
누구는 더 많은 권리, 누구는 더 많은 권리, 그러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자연법 사상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의의 제일원칙은 기본권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은요, 물론 제1원칙도 중요하지만 제2원칙이 중요해요. 자, 아담 스미스에서도 노동자의 빈곤 해소가 상당히 중요해요. 18세기에 들어가면 영국의 18세기 상황은요, 제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노동자의 빈곤 문제예요. 빈곤의 어떤 문제예요. 그게 이제 초기 자본주의와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의의 제2원칙을 보면요, 자, 여러분들 봐, 천천히 보시면 돼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완전한 절대적인 평등 사회를 구현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자,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불평등,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이게, 자,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경제적 불평등은 어디까지 이게 용인되어야 되는 것인가?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한다.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를 취급하는 거예요. 최소 수혜자에게, 자, 경제적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가난한 사람, 최대 혜택이 가요. 만일에 최소 수혜자, 이걸 최소 수혜자, 최대 혜택이 간다면은 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용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정의의 제2원칙 중에 첫 번째 거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정한,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롤스는 정의를 갖다가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고 정의했다고 그랬죠. 공정한, 이 형용사가 공정한 기회평등. 우리가 헌법에는 기회균등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공정한을 강조합니다. 공정한 기회평등. 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무와 직위에 결부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B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참 조금 그 상황이 특히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태어났다. 그러면 둘이가 같이 경쟁을 한다. 지구에서. 그 경쟁은 어떠냐? 공정한 경쟁이냐? 아니다. 왜? 공정한 기회평등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한쪽은 교육을 잘 받았어. 또 한쪽은 교육을 제대로 잘 받지 못했어. 그래 놓고 소위 우리가 평등하다. 아까 그랬죠. 기본적 자유체계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할 수는 아니죠. 공정한 기회평등. 공정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B라는 사람한테 직업교육이니 교육을 시켜라. 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경쟁을 시켜라. 그게 공정한 기회평등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무와 직위에 결부되도록 배려해라 이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롤스는요 정의의 제1원칙은 이게 뭐야? 최대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 최대한 평등한 기본권을 갖다 최대한 지켜요. 최대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을 갖다가 보장해라 이거예요. 그게 최대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거예요. 그럼 정의의 제2원칙은 차동 원칙이죠. 정의의 제2원칙은요 아까 두 가지 이야기했죠. 차동 원칙. 그리고 그다음 내가 방금 설명드린 것은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 이거예요.
차동 원칙은 이게 뭐냐, 그 봐. 최소 수혜자가, 그 사회에서 아주 그 열악한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 최대한 혜택을 받으면 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용인된다, 안 된다? 용인된다. 이거야. 이게 차동 원칙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방금 했던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 정의의 제외 원칙, 이걸 두 개를 잘 지켜라. 그래서, 롤스는요, 좀 그걸 이야기하면 정의의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의 제외 원칙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최대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 애덤 스미스에 있어서도 자유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의의 제외 원칙, 차동 원칙과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 이럴 경우에 자유와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 정의는 실현된다. 이거 정의 사회가 구현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롤스는요 정치적인 어떤 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지만 이 사람은 소위 롤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상당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우선성 원칙,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의 우선성 규칙. 자, 우선성이라는 것은 먼저 한다는 거죠. 먼저 한다는 거. 정의의 제1원칙. 아까 정의의 두 개의 원칙 했죠. 1원칙, 2원칙. 정의의 제1원칙은 2원칙에 우선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기본권은 더욱더 중요하다. 이 소리야. 어려운 거 없어요. 기본권은 정의의 제1원칙은 2원칙에 우선한다. 이거 우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 아까 정의의 제2원칙에서 차동 원칙하고 공정한 기회평등 원칙 두 개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은 차동 원칙에 우선한다. 이게 두 개의 우선성 규칙이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롤스의 소위 관심이 있으면은 좀 더 이제 원전을 보든가 이래 하고 일단 이제 롤스가 한 이야기는 가장 간단히 이제 제가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어떤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롤스의 정의 원칙은 자 봐봐요. 이건 거야. 한 사회의 정의 원리가 정의를 실현한다고 말하면서 가장 열악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에게 와, 저 사람 능력이 뛰어나 연봉 무한대로 줘. 가장 열악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돼. 알겠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소위 이른바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거야. 여기에서 최소수의 가장 열악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전부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의 이익을 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 소위 말하면 내 능력이 최고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요 애덤 스미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덤 스미스한테도 제가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구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아이고 이거 아이고 롤스의 정의는 다시 한번 한 사회의 정의 원리가 가장 열악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의 이익을 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롤스의 정의 원칙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야.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유와 정의 개념이듯이 롤스의 정의 원칙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자유와 정의라는 것.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롤스의 어떤 정의 원칙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롤스가 스미스와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체계에서 어떤 개인들의 자유, 그리고 어떤 정의로운 사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국가가 해야 할 것은 개인의 자유와 동시에 정의로운 사회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롤스의 정의 개념을 갖다가 이야기했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제일 우리가 제목에서 이제 가격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시장과 가격의 어떤 기능에 대한 스미드의 관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시장과 가격의 어떤 기능에 대한 스미드의 관점은요,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시장이 필요하고 가격이 필요한가. 이제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과 가격의 기능에 대한 스미스의 관점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다시 한번. 시장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의 장소다. 자유로운 경쟁의 장소다. 가격이라는 소위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면서 상호공감이면서 상호인정이 포함된 개념이다. 자, 그런데 이제 스미드의 관점은 왜 이렇게 자꾸 시장 가격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이러냐냐. 항상 내가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는 거죠. 자, 상인과 제조업자를 위한 정부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개입에 대해 비판하며 상인과 제조업자를 위한 정부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개입에 대해 비판하며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개입이라는 것은요, 자연적 자유 체계를 갖다가 어겼다, 위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인과 제조업자를 위한 정부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개입의 비판. 그리고 이제 자연적 자유 체계는 뭐라고요?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 계급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과 동일시하는 중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 속에서 시장을 외치고 가격을 외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학 이론에서는 뭐 수요 공급 이론, 그래서 시장 가격 결정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 강의의 목적은 도덕 감정론과 우리가 결부시켜서 국부론을 해석한다. 그런 취지에서 특정 계급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과 동일시하는 중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그러나 경제 과정에 대한 정부 개인의 반대가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자, 경제 과정에 정부 개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자유방임주의자 아니냐? 라고 하지만 그렇게 완전 단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왜냐? 스미스가 국가 개입을 반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 나오죠. 그 개입이 이거죠. 자연적 자유 체계에서의 자유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꼭 명심하시라고. 그냥 뭐 시장 경제, 자유로운 경쟁, 그래, 경쟁해야지 뭐 스미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스미스가 국가 개입을 반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개입이 자연적 자유 체계에서의 자유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점 가격 과 같은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 국가는 자연적 자유체계의 유지를 위해서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스미스의 이거 안 되나? 안 내려가노? 스미스의 입장이다. 이 가장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스미스가 시장과 가격을 갖다가 그렇게 논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거야. 자연적 자유체계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거야. 자연적 자유체계를 지킨다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와 나아가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다. 상업사회에서는 그게 어떻게 표명이 되느냐? 가격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자연적 자유체계와 국가 이렇게 되는 국가. 여러분들 있죠. 스미스에 있어서 있죠. 자, 경제와 정치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나오죠. 정치 체계의 토대는 뭐냐? 정치 체계의 토대. 정치 체계는 왜 발생했니? 라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왜 정치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스미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그 나오죠. 경제 작동,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성.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자연적 자유체계가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지켜? 국가가 너가 지켜. 이거야. 그리고 정부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상업사회죠. 상업사회, 역사적 배경 상업사회죠. 정부는 뭐냐? 경제적 동기부여와 더불어 확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정부는 경제적 동기부여와 더불어서 확립이 되는데 그 말은 뭐냐? 법학강의. 법학강의는요. 그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스미스가 1763년부터 국부론이 나오기 전부터 쭉 강의를 했던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동기부여와 더불어 확립되었고, 법학 강의에서. 물론 이제 법학 강의에 나오는 아주 많은 내용들을 내가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죠. 어떤 부분만, 관련된 부분만 잠깐 이야기를 했고, 주로 이제 도덕감정론과 소위 국부론을 갖다가 해서. 그래서 법학 강의에서, 소위 정부의 기원을 갖다가 어디에 두느냐, 정부에. 정부가 왜 발생했니? 여기 뭐야? 경제적 동기부여와 더불어 확립했댔죠. 그래서 법학 강의에서 정부의 기원은 재산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산권을. 여러분 여기에서 재산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봐봐요. 개인의 생명, 자유, 자산이죠. 우리 자산. 이 세 개를 다 합친 겁니다. 나중에 내가 로크가 잠깐 나올 때 내가 잠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재산권, 재산, 돈에 관한 이야기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오늘날에 그냥 재산권, 왜냐하면 정부는 경제적 동기부여와 더불어 확립했다. 그래서 재산권 보장이에요. 그만큼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냐? 자, 보세요. 절대 군주정에 있어서, 왕정 체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18세기는요. 자, 보세요. 프랑스 혁명을 갖다가 참고하면 됩니다. 프랑스 혁명 1789년 18세기 말이죠. 18세기 말에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럽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화 현상, 국가 정치 영역, 시민사회 경제 영역. 물론 이렇게 너무 탁 도식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시민사회는 사적인 영역이에요. 사적인 영역. 개인들의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데 제3계급이 시민이에요. 나는 불어는 잘 모르지만 시티용이라. 시민. 여기에 시민은요, 오늘날의 의미를 하면은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다 이거야.
왜 니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못 갔냐? 인간은 어떻다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어. 그러면서 제3계급이 뭐냐? 혁명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게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부르조아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지. 그런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왜 그 사람들이 혁명일까? 자, 보세요. 18세기까지도 유럽은 여러분들 귀족사회야. 귀족사회예요. 그 귀족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여러분들 봐봐 돈을 축적했지. 그럼 노동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노동력을 제대로 함부로 이용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럼 노동력을 이제 제3계급이 돈을 갖다가 축적했는데 소위 자본을 축적했는데 그 돈을 갖다 자유롭게 쓰려고 하는 거 안 된다면 노동.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그게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니나 내나 다 평등해. 다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정 체제에서 공화정 체제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재산권은 프랑스 혁명에서도 나오지만은 거기에 소위 프랑스 인권 선언에 나오죠. 재산권은 어때? 불가침권이야. 불가양하단 말이야. 양도할 수 없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내 재산권을 보장해라 이거야. 예를 들어 미국 독립선언을 하죠. 그리고 미국 헌법을 제정하죠. 그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재산권 보장이야. 좀 더. 물론 미국 독립선언에서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선언문이니까 어떤 보편성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미국의 헌법을 제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 내 재산권을 어떻게 보장할래? 이 소리야. 그래서 여기 벌써 스미스가 정부는 경제적 동기부여와 더불어 확립되었다라고 해가 법학 강의에서 정부의 기원을 재산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또 우리가 사회계약론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계약론자 로커, 홉스, 루소 같은 사람은요, 소위 사회가 왜 발생했니? 정부가 왜 발생했니? 정치사회가 왜 발생했니? 했을 때는 사회 상태 이전의 자연 상태를 상정을 해. 자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의 어떤 권리들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소위 정치사회를 구성한다. 그런데요,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사회경론을 믿지 않아요. 자연 상태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또 사회경론의 자연 상태는 사회 상태를 갖다가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인 가정이야.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 이게 아니고. 그런데 소위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도 경험론에 입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애덤 스미스도 마찬가지고 소위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자들은 어떻게 했나? 도덕 철학자들은 사회계약론을 인정을 안 해요. 그까지만. 그래서 여기에 정부 했던 간에 정부의 기원을 재산권 보장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법학 강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법학 강의에서. 목축 시대에 처음으로 정부가 나타났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겠다. 소유권 때문에 이거죠. 이 재산권. 소유권 때문에 정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 가축을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니? 이거죠. 어떤 사람이 양이나 소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짐승에 길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이거예요. 그가 주인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게 되었을 때 이거예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권한이 계속 유지돼요. 누가 해주냐 말 재산을. 공동체가 그 권한을 주장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 애덤 스미스가, 이거는요, 애덤 스미스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위 경험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보다는 어떤 이론의 어떤 정교화 이것보다는 그에다 목축시대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랬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성들이 길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주인은 이거죠. 자신의 어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권한이 계속 유지돼.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돼? 서로 내 거다 네 거다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의 권한은 계속 유지되고 공동체가 이거야. 정치 사회가 이거죠. 그의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요. 이제 나오는 게 재산권을 갖다가 관점에서 정부의 기원을 갖다가 소위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치 사회 또는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왜 존재하느냐 이거요. 지배자의 이익이 아니라 이거야.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존재한다. 지배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보장한다.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근거가 또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민의 의지에 위배되는 정부는 이거예요. 존재 근거를 상실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몇 세기에 18세기에 한 이야기입니다. 18세기의 이야기한 거.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죠. 법학이라는 거, 이제 이거 보세요. 국가의 존재는 지배자의 이익이 아니다. 국민의 이익을 보장한다. 국민의 의지에 위배된다. 존재 근거 상실. 그래서 법학이라는 것은 뭐냐. 시민을 위한 정부가 준수해야 할 규칙에 관한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다. 그게 법학이야. 그런 의미에서 법학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게. 법학은 시민정부가 준수해야 할 규칙에 관한 이론이다. 이거야. 그래서 자연적 자유체계 속에서 이거요. 정부 활동은 이거요. 정부 활동은. 첫째, 이제 국부론에 나옵니다. 다른 국가의 폭력, 침략에서 보호한다. 국가를 갖다가 보호. 우리 뭡니까? 우리 정치가 보국, 안민, 국가를 보호하고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게 보국, 안민이야. 그만큼 좋은 정치는 없어요. 보국, 안민, 국가를 보호해야 돼. 다른 나라 침해했다. 우리나라를 국가 보호해야 돼.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건 안민이야. 백성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다른 국가의 폭력 침략에서 보호할 의무. 그리고 보세요. 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다 자유롭고 평등한 거야. 사회의 각 구성원들을 다른 구성원들의 불의와 억압에서 보호하는 것. 아까 뭐래? 자연적 자유체계는 덕계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이야. 어기지 않는 한. 그게 뭐냐? 불의와 억압에서 보호하는 의무를 정부는, 국가는 가져야 한다. 이게요, 여러분들 18세기 이야기에서도 지금까지 21세기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전인 거야. 여전히 이런 말들은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더 오늘날 재산권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연적 자유체계에서의 정부 활동은요, 보세요. 폭력 침략에서 보호해야 된다. 사회의 각 구성원을 다른 거에 불의, 억압에서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가 참, 일정한 공공사업,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의무다. 이거야. 일정한 공공사업, 그리고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있죠. 스미스는 이러한 공공사업, 공공시설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개인이나 소수 개인들의 이익에 적합할 수 없다. 이거예요.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은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개인이나 소수 개인들의 이익에 적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 이득이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거야. 어느 개인이나 소수 개인들에 대해서는 결코 비용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개인이 했다. 어떤 개인이 했다. 그거 어떻게 다 그거 할래? 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자 도로를 갖다가 우주선처럼 생겨나게 하죠. 정부가 일정 정도 지원을 하고 저리로 지원해가 언제까지 쓸 수 있게끔. 여기서 제가 참고로 독일의 여러분들 아우토반 고속도로 아시죠?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거 공공사업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제 민자도로 경부고속도로 국가가 건설했죠? 근데 아직까지 돈 받고 있죠? 원래 경부고속도로도 내가 알기로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만 받고 그 뒤는 안 받는다 했는데 계속 받고 있어요. 참 그래서 이게 국가의 의무를 갖다 우리가 지금 18세기 이래 애담 스미스의 이야기를 갖다 놓고 이래 봐도 참 이게 좀 고쳐야 할 점들이 좀 많죠. 그래서 공공사업은 이거야. 국가가 하라 이거죠. 자, 여기 보세요. 공공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라고 명시를 해요. 정부가 책임져야 돼. 공공사업. 그리고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또 전체 사회군의 복지 정진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요, 애담 스미스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사물의 자연적 과정이라는 거죠. 사물의 자연적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물론 지금은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오를 수도 있지만 그건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사물의 자연적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사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적 이익과 공적의 조화, 전체 사회 구성원의 복지 증진, 사물의 자연적 과정. 자,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국부론이라는 거는 지금 뭐 엄청나게 그냥 막 우리나라에서 두 권으로 해가지고 두껍게 그냥 번역이 돼 있지만 이거 시국 소책자예요. 원래 국부론은. 특정한 유형의 정부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특정한 유형의 정부활동, 중상주의 정책, 구체적인 가하면서 그 당시 정세에 관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임의적인 간섭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국 소책자야. 그래서 정치 제도들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고자 보다 포괄적인 일반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시국 소책자. 그런데 이제 이게 막 여러 가지 막 경험적인 어떤 그 자료들을 갖다가 막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냥 분량이 늘어나는 거죠. 특정한 유형의 정부 활동의 구체적인 비판, 그리고 그 당시 정세들에 대한 시국 소책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보세요. 법학 강의에서 모든 시민정부가 우선적으로 주요하게 생각할 목적은 이거예요. 국가 구성원 간에 정의를 유지하고 정의 유지.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개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모든 침해를 막아주는 것이다. 요 문구만을 딱 보시면요. 완전히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 아니냐. 그래서 제소국가론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도덕 감정론을 생각하시라.
도덕감정론에는 제소국가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상당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법학 강의에서 그 당시에 쭉 이야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영국은요, 경험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륙의 합리주의, 소위 이른바 데카르트의 이성에 호소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애덤 스미스가 다 쓴 책들이 이전의 역사적 과정에서 전개된 상황들을 다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이상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는 소위 이제 상업사회의 발전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또 이제 그 앞에 또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내가 아까 롤스를 이야기했지만 또 한 사람을 좀 언급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존 로크라는 사람. 존 로크라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조금 언급해. 이 사람은 이제 애덤 스미스보다는 조금 이제 앞선 사람, 17세기에 활동한 사람. 그리고 이제 로크 하면은 통치론 이거죠. 여기에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적 자유주의자, 고전적 자유주의의 어떤 그걸 하면은 존 로크를 갖다 정치하게 들고 있어요. 존 로크. 그런데 이제 아담 스미스도 사실은 이제 로크의 영향을 갖다가 그 당시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죠, 다. 물론 도덕 감정론에서 나오는 상업사회에 대한 그 소위 부정적인 측면은 루소의 어떤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수용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애덤 스미스가 로크를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로크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감안되었을 거다, 이거죠, 우리는. 로크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정부는 재산 보전 이외에는 아까 정부의 어떤 기원을 갖다가 어떻게 했죠? 경제적 동기부여와 함께 확립했대요. 그래서 재산권의 관점에서 정부의 기원을 설명한다고 했죠. 애덤 스미스에서, 법학 강의에서. 로크는, 그 이제 앞선 시세죠. 정부는 재산 보전 위에는 그 어떤 다른 목적도 없다. 정부는 재산 보전 위에는 그 어떤 다른 목적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왕정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에요. 야, 네가 왜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야, 내 재산을.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왕정의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간섭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담고 있는 게 통치론이에요. 그래서 로크는 소위 이른바 국민주권론을 주장해. 어디에?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있단 말이에요.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7세기의 이야기인 거지. 어디에서? 통치론에서. 그래서 고전이야. 다시 한번. 로크는요, 정부는 재산, 이거는 로크가 그대로 한 말을 갖다 내가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이 보면은 그냥 막 간단히 다운표 친 거는 그대로 그 사람이 한 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다른 거는 다운표 안 치고 이런 거는 약간 얘가 이제 윤색을 해서 한 거야. 정부는 재산 보전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도 없어.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건 재산권 보호해. 여기에서 재산권은 뭔데? 개인의 생명, 재산, 자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왕정에 대한 강력한 도전. 뭐냐? 그 전에 있죠. 이 통치론은요, 우리가 한국에서 통치론을 하는 것은 이 통치론은 국언으로 돼 있어. 그런데 우리 통치 이론을 통치론으로 번역을 해. 그럼 통치 1권은 뭐냐? 소위 로버트 필머의 왕권 실수술을 비판해. 왕의 권한은 어디에서 나온다? 신으로부터 받았다. 신으로부터 받아서 왕이 백성한테, 국민한테 책임을 지느냐, 지을 필요 없어. 왜? 권한을 어디부터? 신으로부터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해. 그 왕정을 하는 게 뭐예요? 왕권 실수술을 입장했다. 그 반대해가지고 이 로크는 국민주권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의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간섭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 스미스가 이거죠. 중상주의에서의 국가가 자의적이고 강제적이고 임의적인 간섭에 적극적인 비판을 가하듯이 이거죠. 로크도 왕정에 대한 자의적이고 간섭에 적극적인 비판을. 그래서 로크의 자유주의는 절대주의, 봉건적 특권이 주요 공격 대상이야. 자연적 자의 체계는 애담 스미스의 자연적 체계는 뭐라고? 특혜가 없어야 돼. 그렇죠. 특혜를 주면 안 돼. 여기 봐. 절대주의와 봉건적 특권이 주요 공격 대상이다. 비슷하죠. 좀 우리가 찾아보면요. 그래서 이게 통치론, 이게 정확하게 통치 이론이야. 이게 이제 17세기 말에 1689년에 이 부제가 있죠. 통치론의 부제가 뭐냐?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소론이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민정부야, 이제는. 왕정이 아니야.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어디에 있다고? 재산권 보장에. 소론.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내가 잠깐 적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왕정, 사실 왕정 해체하고, 공화정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입법부가 설립된다. 국회가 설립돼야 된다. 그래서, 로크에 있어서는요, 입법부가 행정권의 선에 우선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뭐냐, 대의제 정부, 간접민주주의,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입법부의 설립이 사회의 가장 제초의 기본적인 거예요. 법대로 해라! 이거 법대로 해라. 그래서 입헌정부, 대의제 정부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애덤 스미스의 이제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로크의 어떤 입장을 당연히 영향을 갖다 받죠. 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보니까 사실 공화정에 대해서, 왕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한단 말이야. 우리 하는 것들이 딱 중상주의 이제 시대가 이제 조금 중상주의에 대해서 딱 뭐 비판할 때 딱 맞는 말이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 로크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이렇게 할 때 꼭 이제 인용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왜 생겨났니?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야. 그래서 있죠. 사실은 17세기에 여러분들 그 정치사적으로 보면 17세기에 국가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개인이 있으면 이제 개인이 공동체보다 더 무게가 더 커져요. 공적인 영역보다 사적인 영역이 더 커져요. 로크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뭐냐? 사적인 영역을 최대한 하고 공적인 영역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거죠. 않는 한, 나는 내가 원하는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미스.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거죠. 않는 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스미스의 이제 비판, 스미스보다 조금 앞에 사람이지, 그렇게 많이 앞에 사람은 아니죠.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스미스가 이제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보자, 이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미스는요, 그 당시로 보면 사회개혁가야. 이게 잘못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사회개혁가로서 사회 철학적인 토대를 제공해 줬다고 이렇게 나는 해석하고 싶다 이거죠. 물론 이거는 내 단독의 해석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 이전에 저보다 이전에 많았지만 나는 이 말이 그럼 왜 사회혁명가로서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어떻게 진보 개념을 사회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지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회개혁가로서 사회철학적인 토대를 갖다가 제공했는데 그때 비판을 그 당시의 정세 중상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했더라 이거야. 그래서 스미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야.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의무가 정부의 기본적 의무고 그게 자유, 생명, 재산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죠. 그 뒤에 이제 자꾸 여기에서 내가 아까 하는 거는 내가 해서 나는 채소국가론자로 절대 안 본다. 자유방임제로도 안 본다. 자유방임자라면은 무슨 공공교육을 갖다가 의무화시키라 뭔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정부의 기능은 제일 강력한 해석입니다. 자유생명 재산이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도덕감정론을 갖다가 같이 읽어라. 그래서 국부론의 이거는요, 꼭 안 해도 국부론의 인근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과연 아담 스미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 국부론의 인근 부분. 그래서 스미스는 시민정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민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민정부가 재산의 안전을 위해 형성되는 한, 시민정부가 재산의 안전을 위해, 잘 들어보세요. 시민정부가 재산의 안전을 위해 형성되는 한,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를 지키기 위한 또는 재산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거야. 그러면 재산에다가 모든 걸 한정시키면 되겠냐 이거지. 아담 스미스는요, 그걸 보면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꽉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여기 아까도 국부론의 인근 부분도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노동자가 피해를 보내, 노동자가 약자네, 이런 정도의 어떤 것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시민정부가 재산의 안전을 위해 형성되는 한,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가난한 사람들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보호 대상이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부자를 지키기 위한, 또는 재산을 전혀 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 그질 뿐이다. 그래서 또 나온 겁니다. 그 앞에 스미스는 법학 강의에서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참 잘 씁니다. 문명화된 국가에서. 그때 내가 한번 이걸 인용했습니다. 문명화된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과 시간은 한가하고 사치스러운 부자를 부양하는데 희생된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갖다 스미스가 했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그냥 국부론, 시장경제, 경쟁, 뭐 이런 것만 그래요. 문명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잘 발전됐단 말이야. 문명화된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과 시간은 한가하고 사치스러운 부자를 부양하는데 희생된다. 굉장히 강력한 말. 영주는 토지를 경작해야 하는 소작인의 노동으로, 지주는 농노시대의 영주와 농노가 소위 사회축이죠. 예를 들어 보세요.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와 주인이 있어. 봉건제 사회에서는 영주와 농노가 있어. 그죠?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는 거야. 그게 양대축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면 아이고 현대사회를 갖다가 분석하는데 노동자하고 자본가 두 개만 놔둘 수 있냐 이렇게 한다. 그거는요 다른 소위 계급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일 그 축을 이끌어가는 게 어느 축이다. 그 두 개의 축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계층이 다양화되었다. 그래서 계급 분석은 적질성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양대축을 보는 거야. 양대축은 이런 거다.
죄송합니다. 자, 문명화된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과 시간은 한가하고 사치스러운 부자를 부양하는 데 희생된다. 영주는 이거야. 토지를 경작해야 하는 소장인들의 노동으로 한가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속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이거야. 그의 돈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거죠. 그를 편안하게 부양해야 하는 근면한 상인가 이거죠. 근면한 상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징수한 돈으로 먹고 산다. 소위 고리대금업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법학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스미스의 입장을 또 다시 우리가 하면은 이거야. 정의의 최종 목표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완전한 권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면, 그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보편적 복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보편적 복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있다. 아담 스미스는요, 엘리트주의자가 아니에요.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지혜롭고 유덕한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대중 속의 한 사람으로 본다. 라고 있어요. 니나 내나 같아. 애덤 스미스가 지금 현대에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과연 애덤 스미스가 그 연봉의 이 공정함을 인정했을까? 그건 퀘스천 마크죠. 제 생각은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정의의 최종 목표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완전한 권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면 그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보편적 복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 철학자이자 사회개혁가로서 스미스는 정부 활동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보편적 복지를 촉진한다면 그것은 사물의 자연적 가정으로서 자연적 자유체계가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물의 자연적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자유체계가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방임론자, 제수국가론자 아니다. 이겁니다. 정부활동이 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해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한마디로. 나쁜 것이다. 정부 개입에 대한 그의 비판은 공적인 관점 혹은 전체 사회의 보편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요거는 내가 어디를 근거로 되느냐? 도덕감정론을 보시라. 이거야. 도덕감정론에서 나타나는 문구들을 보시라. 그래서 정부 개입에 대한 그의 비판은 공적인 관점. 물론 애덤 스미스가 시장에서의 사적인 이익, 자기 이익의 추구를 갖다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부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야. 아담 스미스의 또 다른 면은 도덕감정론을 보면은 정부의 그의 관점은 공적인 관점 혹은 전체 사회의 보편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요, 적어도 그가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755년에 그에 대해서 논평을 했어요. 루소는 나중에 사회계약론에서 소위 제너럴 윌, 일반 의지라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해요. 그 일반 의지는요, 사실은 특수이익과는 대변되는 것으로서 특수의지와는 전체 사회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사회의 보편적, 일반적 의지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도 소위 일반, 제너럴 윌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 거기에서 하나의 영감을 얻지 않았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덕 감정론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도덕 감정론에서 이거야. 정부의 모든 기구들은, 이거는 도덕 감정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도덕 감정론을 갖다가 이야기하자면 한 학기, 두 학기 해도 모자랄 거야, 전부 다. 우리 일일이 그 문구를 해서. 정부의 모든 기구들은 오로지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정지시키는 경향에 비례하여 그 가치가 어떻게 된다? 평가된다. 이것이 정부의 모든 기구들의 유일한 농조이자 목적이다. 행복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그 필요 없어. 없어야 돼. 정부의 모든 기구들은 오로지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정부 기구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에 비례하여 그 가치가 평가, 그리고 뭐다? 모든 기구들의 유일한 용도이자 목적은 바로 행복이다. 누구의? 사회 구성원들의.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겪는 고통이나 누리는 활력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감각 또는 감정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다 겪어야 되느냐? 아니라 오히려 이거죠.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제도의 완성과 개량이라는 관점. 이게 사물의 자연적 과정이에요. 사물의 자연적 과정이야.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겪는 고통이나 누리는 활약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감각 또는 감정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제도의 완성과 개량, 사물의 자연적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이거야. 우리 동포들의 행복을 촉진하고자 갈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할지라도 공감에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공감 부분에서. 우리는 연민과 동정심이라는 또 다른 전성이 있다. 이거야. 그게 타인의 행복. 우리 동포들의 행복을 촉진하고자 갈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여러분들 도덕감정론을 꼭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또 아직까지 더 있나? 오늘은 요까지 딱 그 다음 국부론에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요까지. 그래서 사실은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도 소위 어떤 우리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이거죠. 공공사업 또는 공공시설인데 그게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